국회의사당 본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저희가 21대 국회 처음 문 열리고 대통령 시정연사 하신 날 모습이고, 촌놈들처럼 국회 막 가가지고 사진 하나 찍었던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오히려 중요해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시죠. 내각제와 대통령의 문제는 많이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는 이야기만 드리고 싶은 게, 내각제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문제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따로 뽑고 국회 따로 뽑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임기 동안 자기 권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의원 내각제는 국민들이 의회만 구성해주면 다수당 또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연합정권을 형성을 해서 내각을 만들죠. 그래서 내각이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다가 의회가 언제든지 내각을 불신임하면 내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내각제인데, 그러면 내각제라고 하는 건 의회가 내각보다 위에 있는 데들. 근데 내각은 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제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석이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컨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같이 해서 연정을 구성을 해서 한 석 많아가지고 내각을 구성을 했는데, 열린민주당이 삐졌어. 니들하고 안 해. 그러고 돌아서 버리면 내각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다수결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의회 내부 여러 정당 사이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상대의 설득, 그래가지고 내 편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통령 중심에서 안 그래도 되잖아요. 국회가 뭐라고 하건 될 수 있으면 협조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을 그냥 자기가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건데, 의원내각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다수로 구성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의회에서의 대화와 토론, 논쟁, 그를 통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 지난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을 지탱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각제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지켜볼 수 있을까? 나는 못 지켜볼 것 같아요. 아니, 빨리 좀 해라. 왜 늦을지 맨날 싸우고 앉았냐. 그래서 의회에서의 그런 대화와 토론, 타협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버티거나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할 만큼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각제가 대통령실보다 더 좋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한 토론과 대화의 과정을 국민들이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조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이건 실제로 통과된 법률이에요. 그때 198명이 찬성을 했고, 저 찬성 속에서는 저도 있습니다. 법의 특징은 이겁니다. 우리가 저걸 5.18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법률의 내용입니다. 저 법이 나오게 된 계기는 지난 20대 국회 때 30년 전부터 강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소위 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김환원이가 자유한국당 초청으로 국회를 와서 북한군 개입설을 다시 주장을 했고, 그 자리에서 김진태, 이종명, 박순자 이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심한 망발을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 국민적 공분들이 있었고,
그 공분 때문에 5.18 처벌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21대 국회 때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처벌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우리도 다 그럴 것 같고, 5.18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분노감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저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국회에서 5.18을 조롱했던 지만은 빼고 국회의원들이었던 김진태, 이종명, 박승자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종명은 제명을 당해서 출마를 못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출마를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 깐죽거리고 우리가 미웠던 김진태는 춘천인데 떨어졌고요. 5.18을 조롱하니까 떨어지는데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우리 기분은 되게 나쁜데 그냥 놔두면 국민들이 잘 건너주는데 놔두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에서 이 시장 질서 속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이면 오래 가고 길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주장들은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장을 하였으니 선거 결과에도 드러났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 법의 그 발의를 위해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밀고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 빨리 5.18 처벌법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굳이 처벌 규정을 둬서 제한을 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독일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것도 반헌법적이라고 봐요. 근데 딱 뭐만 처벌을 하냐면 나치를 찬양하고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그건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1923년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그로부터 10년이 미처 지나지 않아서 나치가 정권을 잡아서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전 세계적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나쁜 전쟁을 저질렀던 게 독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 히틀러가 절대 다수의 지지로 총통이 됐던 건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늘 반성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지? 뭘 해야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합니다. 중앙대학교 김유리 교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유리 교수가 독일 교육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한국도 저래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육을 통해서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독일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하는데 나치를 찬양하고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건 처벌을 해요. 그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적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그럼 우리도 5.18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5.18을 비방하고 왜곡하고 날조하고 비아냥대고 조롱되는 그 사람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들, 정말 엄청난 피를 딛고 일어선 이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5.18이 갖는 그 중요성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5.18을 비난하는 건 마치 독일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걸 처벌하는 건, 저거를 찬양하는 건 처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럼 왜 4.19는 안 돼? 60항쟁은 왜 안 돼? 세월호는 또 왜 안 돼? 하는 고민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 법을 만들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왜 5.18이 해야 되는가? 왜 5.18을 처벌을 하는 게, 5.18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걸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어야 되지요. 그래서 깊은 논의 속에, 토론 속에, 그래, 다른 것도 다 그런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은 특히 중요하므로 5.18만은 우리가 지키자. 누구도 5.18을 비난하는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자. 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누구라도 5.18 처벌법 자체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아이고 잘했어. 저 새끼들 똑똑하고 거짓말하고 막 뭐라 그러는데 아이고 잘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게도 저 법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오지 못해요. 요즘 21대 국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김용민인데, 김용민이 역사왜곡 방지법을 발의해놨어요. 이게 교육위원회법이어서요. 제가 다음 주에 이걸 심사를 해야 돼요. 법안 소위. 이 법은 이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 고무, 선전할 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우길이 들고 막 돌아다니면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 저걸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들 외면하고 동조하지 않는데 왜 굳이 저걸 처벌해? 또 처벌한다면 왜 꼭 적어야 해?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갱행시킬 수도 있는 처벌 규정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들이 저는 듭니다. 이야기를 광주에 가서 시민활동가들한테 하면 열시다 할 거는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5.18이어서가 아니라 일제여서가 아니라 최소한 어떠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려면요,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갑자기 이제, 문제들이 좀 헷갈려요. 저기, 뭔 말하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른데,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있는데, 그 다른 생각들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생각들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그 결과를 잘 모아서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벌 너무 좋아하면요, 그 처벌은 누가 하냐면 검찰이 하잖아요. 윤석열이 같은 놈이 또 검찰총장 되면 검찰공화국 또 됩니다. 이 처벌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사회를 지탱하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막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요즘 청년들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공정입니다. 공정. 제가 198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제 학생운동하고 감옥 갔다 오고 하느라고
제가 학점이 좀 낮아요. 저희 연세대학교는 4.0 만점인데, 제가 2.12인가 아마 최종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감옥이나 갔다 오고 데모나 했지. 데모도 안 하고 맨날 당구 치러 가 있는 놈들도 1.87 이런 놈들이 많아요. 근데 그랬던 놈들이 전부 다 서울고등도 들어가고 대우 들어가고 다 들어갔었어요. 그때의 한국 경제는 팽창의 시기였습니다. 누구나 다 대학 나오면 웬만하면 다 취직했어요.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교역량으로 보면 세계 9위. 이제 G7 국가, G7 회의에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대받는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 우리 경제 볼륨이 굉장히 커진 거지요. 팽창이 잘 안 돼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잖아요. 2% 됐었잖아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는 10% 이렇게 그랬었어요. 이렇게 팽창하던 시기에는 늘 일자리가 많고 다들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들, 희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고 집 살려니까 집값은 팍 뛰어가지고 집도 장만을 못 하겠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강남 사는 애들이 다 좋은 데 다 가는 것 같고 지방에 있으면 항상 늘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 야이씨 왜 나는 이러냐, 왜 쟤는 저러고 나는 이러는 거야, 왜 쟤하고 나하고 출발선이 왜 달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생깁니다. 이게 공정에 대한 요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에 대한 요구는 가장 크게 세 가지 분야, 교육, 취업, 주거.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도 노력하면 집 한 채 얻게 해줘, 나도 노력하면 먹고 살게 해줘, 이런 요구가 공정에 관한 요구. 이 아름다운 공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한국사회에 터졌던 게 조국 사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항소심이 나서 제가 이 말이 이제 기록되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2개나 차고 있어서 저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에 대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유죄가 떨어져도 그가 무죄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3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금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모펀드, 자기 조카, 오촌 조카, 당 조카가 했던, 조범동이 했던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잃었는데, 그 검찰은 그 사모펀드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공동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요건 다 무죄 받은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조민 표창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변호사,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를 못 버리겠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아니, 정경심 교수가, 그때 당시는 최성해 총장하고 사이도 좋았다는데, 그때는 공직은 안 했지만 조국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민항 교수잖아요. 아주 최고로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조국의 와이프인 정경심이 같은 대학 교수로서 총장님, 나 우리 딸이 그 초창장이 하나 필요하지, 하나 좀 해주면 안 돼? 그럼 해줬을 것 같잖아.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그걸 아들 거를 스캔을 받아갖고 딱 붙여가지고 붙이다가 또 밑에 이름이 너무 커서 막 종이가 2장 나오니까 다시 줄이고 할 일을 왜 했을까?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모든 범죄는 동기가 필요한데, 최소한 그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여전히 항소심 판결을 났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꺼낸 거는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 이 사건으로 공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여기 보면 이 우리 당 원내행정기획실에서 조국 관련 보도 제목하고 보도량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보도가 쏟아져. 검찰과 조중동, 그 다음에 보수 야당이 연합해서 조국 한 명을 죽이고 그 조국을 죽이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저는 생각되는 그런 지점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이 터지자 고려대 학생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조국. 서울대 학생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 대학에서 공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도 조국을 공정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등을 돌렸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진중권, 기생충한 학자 서민, 그리고 또 권누구 변호사 있습니다. 걔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 조국이 공정하지 못했나? 공정하지 못한 일을 했나? 조국이 아버지 부모님이 부자여서 강남에 살았다더라고요. 맨날 평등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정치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강남에 살았대. 굉장히 비싼 데서. 그리고 딸하고 아들이 강남에서 학교를 다니면서요. 강남의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불법을 하거나 편법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따르면 얻지 못했을 기회, 강남에 살았기 때문에 얻은 기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기회들을 뿌리치지 않고 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청년들이 비난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교육에 있어 평등, 공교육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목고나 과고, 외고와 같은 특목고들은 없어지고 다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나름 막 열심히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아빠 나 과고 갈래 라고 하면 아들아 과거는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단다. 그러니 나는 네가 될 수 있으면 일반고를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놈이 아이 친구가 누구도 가고 다 가는데 왜 나만 가면 안 되는 거냐고 땡깡을 부리면 그놈을 두드려 패가면서까지 말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른들이 일정한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회적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미처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내 새끼가 요구를 하면 거기는 참 안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국의 세계에서 공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다음 공정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절 2017년도까지요. 트럼프는 곧 북한을 쳐들어갈 것처럼 막 성명을 발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야 니만 무기 있냐 나도 있어. 어떤 침략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타격용 무기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으면 말싸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8년 1월 달에 평창올림픽이 열립니다. 2018년 막 들어가던 그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제안을 하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상호 노력해야 하고 마침 평창올림픽이 앞두고 있으니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덜컥 받아요. 그래서 단일팀 구성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찬반 여론 팽팽 여기 한겨레 기사 제목이었고요. 단일팀에 뿔난 2030 사람이 먼저라든지 북이 먼저냐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대로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58,000명. 아이스하키에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애들이에요.
단일팀이 돼버리면 반만 뽑을 거 아니야? 그럼 반은 사실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기회를 잃게 되겠지요. 걔들이 화가 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저 단일팀 구성을 통해서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평화 프로세스가 정착된다면 7천만 민족에게 좋은 일이고 남한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일들일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자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공격을 해 들어오는 2030들의 주장이 저는 사실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러한 거는 공정이라는 이야기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7천만 민족의 미래와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장래 G7, G6, G5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을 이뤄내기 위해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추돌, 디딤돌을 놓는다는 측면의 단일팀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는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제도를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지금 광양시에 가면요, 노인 돌봄 전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2년, 3년 전에 방송할 때는 간호사 10명이었고요. 임상명의사 2명하고 12명을 뽑아요. 집으로 방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게 해서 건강을 돌보면 잘 안 오기도 하고, 또 집에를 가보면 식습관도 알게 되고 생활환경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어르신들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간호사 10명을 뽑아서 하는데, 그때 이제 보호 대상자가 4,500명입니다. 10명이 사니까 450명씩 돌아가요. 꾸준히 돌아도 하루에 4집, 5집밖에 못 돌아요. 그러니까 같은 집을 또 갈 때는 한 5개월 지나 있고 막 이래서 그때 숫자를 더 늘리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간호사들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기간제로. 왜냐하면 2년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서비스는 광양시에서 계속 할 거잖아요. 스톱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예 간호사들 좀 더 실력 있는 간호사를 미리 뽑아서 정규직으로 뽑아서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2년마다 자꾸 잘라내? 이게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기간제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계속 고용해야 할 사람들을 꼭 잘라서 2년마다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요. 많은 사람에게 고용 기회가 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용의 기회가 가려면, 그러면 앞서 했던 사람들은 잘리잖아요. 아무 자기 잘못도 없이. 단지 정규직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자르고 또 뽑고 자르고 또 뽑고 그랬었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이 됐었고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갔던 데가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 이랬고, 실제로 그 약속에 따라서 됐습니다. 이게 되니까 청년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입니다. 열동 청년들 호구 만드는 이게 나라.
하루 새 청원 19만이었고 총 청원 숫자가 35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비정규직은 뭐였던 거냐면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공항 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권 검색, 경비 이런 것. 대학 나왔던 애들이 원래 가는 자리 아니에요. 너 공항 와서 경비할래? 나 안 해. 날 어떻게 보고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랬던 애들이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아까 광양시의 간호사 사례를 들었듯이 2년마다 자르고 또 뽑고 했던 일을 정규직을 만드니까 왜 저 사람들을 정규직 만드냐고 데모를 하고 나섰던 게 인천국제공항 사태입니다. 지들이 가는 자리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조금 더 낫게 해주는 제도를 썼더니 왜 쟤들만 해줘요? 라고 저항했던 박근희 인국공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의 가치.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내가 못 받으면 공정하지 않는 건가? 나보다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사회적 지위를 좀 높여주기 위한 노력들은 공정하지 않은 것일까요? 제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순천 출신 김광진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됐던. 김광진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하다가 배가 나오고 대신 들어간 사람이 박성희입니다. 90몇 년생? 96년생. 25살.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2급입니다. 그 친구는 대학생 시절에요.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할 때 당 최고위원으로 취급을 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고위원 5명은 뽑고 2명은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데 보통 1명은 청년, 1명은 노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 됐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험은. 그리고 글도 아주 잘했습니다. 사고방식도 굉장히 있고. 그런데 이제 4.7 재보궐선거에서 갑자기 우리가 패배를 하면서 전부 사퇴를 냈잖아요. 조금 더 활동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다 사퇴를 낸 바람에 최고위원을 이제 그만하게 됐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2급 비서관을 돼서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주무 비서관입니다. 김광진이 30, 제 40 넘었어요. 40, 그러니까 30몇 살에 청와대 들어갔다가 김광진이 청년비서관 하는 게 40몇 살이었어요. 김광진이 43? 지금 그러면 제가 40에 했습니다. 40에 한 김광진 대신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20대의 52%가요. 25세 청와대 박성민 비서관 임명은 잘못된 인사다. 한국사 일타 강사, 공무원시험의 최고 강사라고 쓰는 전 아무개 강사가 공시전결에 달려가면 어떡하냐. 이게 무슨 공정한 거냐. 큰 시험 통과도 못한 애를 왜 1급을 시키냐. 그래가지고 이 박성민 사태가 또 한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로 20대 남자들이 주장했던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일타 강사가 쓴 글에 보면 구급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쟤는 뭘 했다고 이럴까냐 이럽니다. 제 주장,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요. 앞으로 청와대 청년비서관은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대학관 30년 돼서 충분히 이거 갈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룬다고 하는 2030
박해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조중동은 받아쓰고 국민의힘도 받아차고 해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던 거는 왜 그랬냐면, 얼마 전에 어디 가서 그랬더라? 광양에서인가 구례에서인가. 구례에서 그랬어. 이거 박성민이 이것도 잘못됐다고. 응? 왜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인천국제공항도 그거 아주 잘못됐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서울에 사는 2030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도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결론이나 제 생각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올라왔는데, 연세대학교 교정에 저런 행사만 있습니다. 학력 블라인드 채용, 개인의 몇 가지 블라인드 되는 건 아닌가요? 공공기관 학력 블라인드 채용 폐지하라 하다. 블라인드 채용이 뭔지 아시죠? 자,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취업을 위한 그 입사 신청 원서에 학력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면접을 할 때도 학력에 대해서는 못 알아보게 하니까 전혀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오로지 지금 현재 걔가 갖고 있는 실력, 걔가 우리 회사 들어오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요것만 봐서 판단하라, 걔가 어디 대학 나왔던지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라라고 하는 게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의 이유고, 지금 상당수의 공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보기에는 왜 내가 기껏 고생해가지고 들어온 연세대학 학부를 못 써먹게 하냐? 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공정한 세상을 주장하고, 조국 사태 때 촛불을 들었던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대학에서 저런 현수막이 버젓이 붙었습니다. 뺏기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그런 거 말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게 다른 데보다는 더 실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할 기회가 생기니까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은 그 출신 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된 채 그의 여기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 이게 더 나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나 봐요. 다음 페이지. 이 그림 두 개입니다. 왼쪽, 오른쪽. 자, 똑같은 크기의 받침대를 줬어요. 참 공평합니다. 그렇죠? 저거는 공평하지 않죠. 그런데 저게 공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일수록 조금 더 배려와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배려하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 이게 옳은 사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20대, 30대 이번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졌던 원인도 2030 남자들이 다 등을 돌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공정의 요구가 방금 제가 쭉 살펴봤던 이러한 모습들을 띠고 있고, 상당수의 어른들이 저러한 류의 공정의 요구에 굴복해서 저들의 주장을 들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죠, 이제. 그러니 제가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봐주세요.
군 가산점을 부활하겠다는 주장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젊은 친구들도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만 군대를 갔다 옵니다. 막 취업해야 할 시기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 야 이씨 여자도 군대 보내. 야 우리 가산점 줘 이럽니다. 여자들 임신해서 출산하시면 다 경력 단절되잖아요. 여자가 억울하고 남자가 억울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빨리 분단을 극복해서 징병제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징병제가 불가피 존재한다면 그거는 조금 더 완력이 더 센 남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형식적 평등의 원리를 들이대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가 너무 넓게 퍼져 있고 그 과정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도 남자 청년들이 많이 해요. 나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양질의 일자들을 빨리 많이 만들어서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이 취업이나 뭐 이런 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이씨 여자도 군대 보내 라는 식의 반응을 가지고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풀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젊은 남성들은 요즘 이 말에 잘 동의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성이 더 갑이래. 남성들보다. 그래서 동의는 안 돼. 전 사회적으로 여전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놈한테 있는 거 뺏어서 나조가 공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나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야 할 지점은 뭐냐면 빨리 중소기업을 더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국가 정책을 빨리 실시하라 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등 돌려서 여동생 거 뺏어서 내 거 나한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조금 한번 더 돌려봐. 이제 이야기는 그만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또 양궁 선수 안산에 대해서 쏟아지는 정말 정신병적 페미니스트 공격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우리가 수시와 정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게 더 공정한가. 젊은 아이들을 여기 보시는 대로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수시보다 정시가 더 공정하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지 않은 길로 가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자, 자사고 특목고가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지금 2025년도에 일반고로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뭐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공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혹시 오늘 제가 앞서 강의하셨던 분들보다 많이 빠진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다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국민톡톡 TV